자, 그러면은 우리 유로 강의했었잖아요, 제가. 네. 기억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그 원 달러랑 유로 달러랑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달러 미국 통화 정책하고 유로 통화 정책을 비교하는 거랑 한국 통화 정책이랑 이제 미국 통화 정책을 비교하는 이 상대성 평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유로부터 먼저 이해를 해볼게요. 자, 미국이 팬데믹 이전에 대한 상황이 뭐였어요? 굉장히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시장 안정화 구간이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를 할게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갑작스럽게 시장 구조 무너지면서 경제마비 이루어지고 채권 매입을 시작하면서 달러를 갑작스럽게 공급을 했어요. 여러분들. 자, 근데 유럽은 어떤 상황이었냐? 유럽은 채권 매입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제 그 테이퍼링을 진행하다 유럽에서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유로화 지금 힘들다. 해갖고 갑작스럽게 또 테이퍼링을 채권 매입을 진행하던 상황이었어요. 기존의 채권 매입을 진행을 하던 상황 내에서 추가 매입을 한 거예요. 유로는. 그러면은 이 상대성을 비교를 평가한다면은 팬데믹 이후에 어떤 달러에 대한 변화율이 더 크죠. 달러 통화를 찍는 변화율이 더 크죠. 유로는 통화에 대한 공급량이 이렇게 진행됐다면은 계속적으로 똑같이 진행하는데 미국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달러 값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달러 유로예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차트는. 상대적인 평가가 필요해요. 상대적인 현 상황에 대한 평가가. 미국이 갑작스럽게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늘렸다. 유로는 그대로 유지하는데 오히려 좀 추가, 약소한 부분에 대한 추가, 유로화에 대한 공급량을 늘리는데 상대적인 평가 사이즈가 다르죠. 자, 유럽 중앙은행에 대한 현 상황과 지금 미국에 대한 상황을 비교한다면은 여러분들 미국은 테이퍼링 얘기 나옵니다. 출구 전략, 긴축 정책, 이제 어떻게 보면 달러에 대한 공급량을 줄일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최근 달러가 강세가 나온 이유가 그거죠. 근데 유럽은 뭐예요? 지속적인 모멘텀 유지 구간이죠. 여러분들. 계속 똑같은 통화량을 찍겠다고 반복하는 구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제가 달러를 강조했던 강세에 대한 이유는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이 급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죠? 유로는 통화량에 대한 공급량을 계속적으로 가는데 미국은 공급량을 줄이는 계획을 하잖아요. 완전 반대에 대한 평가죠. 비교를 해보세요. 양적 완화, 그리고 얘는 긴축. 완전 반대에 대한 평가예요. 공급량을 줄이는 계획, 공급량 지속 구간. 그러면은 달러가 강세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해당이 되죠. 이게 달러 유로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대적인 어떤 공급량에 대한 부분을 비교 분석을 하죠. 두 국가, 여러분들이 원 달러를 공급을 비교를 하시려면은 미국에 대한 상황과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대한 상황을 비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럼 통화정책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근까지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정책에 대한 계획 과정이 어떻게 나오나. 지금 보시면은 원 달러 관련해서 차트인데 왼쪽이 하락 모멘텀을 유지를 하죠.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에 대한 단가로 보게 된다면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짧은 모멘텀만 봐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미국 상황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팬데믹 이전에는 달러 공급량이 없는 상황. 한국도 똑같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워낙 공급량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장, 이거 잘못 써 있네요. 예. 시장이요 안정화 구간이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 팬데믹 이후에 어떤 변화는 뭐냐면은 원하는 채권 매입을 그렇게 단행본으로 미국처럼 진행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기준금리도 여러분들 우리 한국은행 보시면은 제로 금리까지는 안 갔습니다. 0.5%까지 내렸지. 자, 근데 두 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차이는 뭐냐면은 채권 매입으로 달러는 엄청난 팬데믹 이후에 공급량을 했지만은 원하는 재정 정책으로 인하여 공급량을 약소하게나마 좀 증가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약소하는 미국에 대한 상대적인 평가예요. 미국이 5천조 풀었습니다. 5천조. 우리나라
그 인구 대비 비율로 봤을 때 그럼 몇 천조 플러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적 비교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현 상황에 대한 어떤 통화성 정책을 비교를 해보자고요. 한국은행과 미국 FMC를. 자, FMC 지금 추구 전략 모색하죠. 아까 얘기했죠. 테이퍼링 진행한다, 뭐 한다. 그죠? 결국은 달러 공급량을 줄이는 계획이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떤가요? 간단하게 얘기해보죠. 올해 연말까지 금리 인상 2번 할 가능성이 시사되죠. 자, 그러면은 이쪽 방향이 이쪽 방향이 양적 완화라고 따지고 이쪽 방향이 긴축 정책이라고 볼게요. 자, 유럽은 여기로 가고 있어요. 양적 완화 정책으로. 미국은 이제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단계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여기로 가고 있죠. 자, 미국과 우리나라는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출구 전략. 그죠? 자, 통화 정책이 일치하는 이 상황에서는 환율에 대한 큰 변동성이 없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환율이 큰 변동성이 없다. 그리고 우리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 원화는요. 어떻게 보면은 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한국은행에서 통화량을 조정해갖고 원달러의 안정화를 기여할 것이다라는 평가가 맞습니다. 미국이 신경 쓰겠어요? 원달러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이 미국을 신경 쓰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수급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달러에 대한 공급을 하든가 오히려 축소를 한다든가 이 과정을 반복해서 원달러에 대한 안정화를 기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원달러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달러 차트와 마찬가지로 어떤 원회의성 방향성을 가지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원회의성 방향성을 원달러에선 가지기 힘들다는 게 전제 조건을 깔려야 돼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원달러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네. 잠시만요. 우리나라랑 미국이 통화 정책이 일치하기 때문에 환율에는 큰 변동성이 없다라고. 그렇죠. 그것도 있겠지만은 컨트롤링이 들어갑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자, 그럼 주봉으로 여러분들 이 차트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리먼 이후에 대한 차트가 안정화 들어갔죠. 그죠? 지금 이게 원달러 차트예요. 자, 이 구간에 대한 박스에 대한 폭을 큰 변동성을 가질 수 있냐가 전제 조건을 깔려야 되는데 그러면 증시에 영향 요소가 있겠죠. 수출에도 문제가 생기고 문제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한국은행이 의도하는 게 뭐예요? 미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그 테이퍼링을 진행하니까 금리 인상 조치를 해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니까 이미 재료 다 뿌렸잖아요. 아직도 금리 인상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한다. 부채 때문에 안 돼요 이러면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외신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리포트 좀 체크 좀 하시고. 통화 정책은 그렇게 급변하게끔 모멘텀 잡을 수 없어요. 이미 재료 다 던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장세가 통화 정책이 일맥상통하는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 균형 유지가 앞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원달러를 기본 베이스 모멘텀으로 증시의 영향 요소를 찾는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작년에 생각을 해보죠. 박스 모멘텀 가고 있는데 증시는요. 와, 날아가 버리네.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해석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선. 증시에 대한 해석 요소가. 원달러 관련해서 박스성 유지 가능성이 앞으로 나올 거고 이거는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자, 그럼 한국 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는 뭘까요? 라고 모멘텀을 잡는다면은 잠시만요. 네, 지금 계속해서 국내 증시에서는 이 강달러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마스터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큰 박스권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증시에 대해서는 큰 영향 요소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코스피 선물 지수 한번 볼게요. 네. 코스피 방향 보시면은 지금 코스피가 좀 사경을 헤매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아까 얘기했죠. 고점 레벨링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예. 예, 부담감이에요. 단순하게. 많이 올랐네요. 올랐기는. 자, 미증시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잖아요. 자, 이게 나스닥 차트랑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얼마 전에 중국 관련해 갖고 사기업 규제라든가 이 어떤 데이터 반출로 인해서 기업 하나를 말살시켜 버렸죠. 네. 중국에서. 근데 중국 증시가 난리가 났어요. 마이너스 30% 기록하고 전체 중국 증시가. 홍콩 항생도 완전히 눌러앉고. 한국 증시 영향 끼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미증시에 대한 영향 요소가 너무 다분히 큽니다. 지금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가 희망찬 어떤 더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기회 여건이 마련 안 되기 때문이다. 맞죠? 자, 금리 인상은 증시에 안 좋나요? 금리 인상은 증시에 안 좋은 게 아니라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한국은행에서 미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진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 외인 차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금리가 만약에 0.5% 인상했다고 가정했을 때 단기간 내에 0.75% 내외 정도 0.75% 내외 정도 미국보다 금리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외인 자본금이 활성화된다는 조건이에요. 신흥국 중에 우리나라가 가장 탄탄하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된 투자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 활성화된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갖고 증시가 오르냐? 그게 아니라 미국 증시의 영향 요소를 더 잘 받는다. 이 부분이 팩트예요. 나스닥이 4분기 때 조정세가 오면 코스피도 조정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결론만 얘기 드릴게요. 환율 지금 형태요 박스권입니다. 크게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증시에 영향을 끼치냐? 유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 영향 요소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박스권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은행과 미국에 대한 통화 정책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박스권 랠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시가 지금 떨어지는 게 환율 때문인가 아닌가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 드릴게요. 간단하게 얘기 드립니다. 아니라고. 나스닥 때문이에요.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상승에 대한 명분이 지금 실질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구간이에요. 저는 그래서 1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었던 게 포트에 대한 구성을 줄이라고 얘기 드렸던 거예요. 포트에 대한 구성을. 안 좋습니다. 예. 박스권으로 계속 맴돌다가 4분기 때 국채금리 급등과 함께 다분히 좀 조정세가 좀 시게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리스크 대비를 해야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그걸 것 같아요. 유동성에 의한 증시 상승을 맛을 봤다면, 그죠? 지금 시장은 그걸 기대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하실 때 작년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증시에 기대하는 게 너무 다분할 거예요. 지금 현상이 그래요.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막 200%, 300% 내는 수익 종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막 3연상하고. 근데 이 3연상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작년장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졌어요. 그 장세가. 뭐 종목 이제 사이클이랑 섹터마다 굉장히 차이가 있겠지만은 작년에 손실 봤다는 종목이요. 굉장히 적었거든요. 음봉, 양봉 기준으로 해갖고 거의 이제 4대1 비중까지, 5대1 비중까지 갔으니까 찍으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 찍은 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게 종목이 좋아서 이게 앞으로 사이클 순서상 굉장히 이제 이 기업에 대한 탄탄대로에 대한 가능성이냐? 이게 정말 기업 실적에 대한 평가 가능성이 올랐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 거다. 그죠? 이런 거시적인 사이클에 대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주식에 대한 어떤 열광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포트에 대한 비중 조정을 하라는 거는 리스크에 대한 어떤 해지를 이제는 실행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원달러 관련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좋은 답변이 됐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